1776년 8월 10일 한양 궁궐, 조선의 22대 왕 정조가 한 여인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그 여인은 할아버지 영조의 후궁 숙의 문씨였습니다. 즉위한 지 불과 5개월, 정조는 왜 이토록 서둘러 할아버지의 여인을 죽여야 했을까요? 그녀는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기에 새 왕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궁중 암투가 아닙니다. 14년 전 뒤주 속에서 죽어간 아버지, 그날을 목격한 소년, 그리고 그 소년이 왕이 되어 집행한 처절한 복수극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위해 정조실록과 한중록을 교차 검증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정확한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1751년 11월 창경궁 빈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조의 며느리 현빈 조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나기도 전 그 빈전에서 한 궁녀가 왕의 눈에 들었습니다. 이름은 문씨. 빈전은 죽은 이를 모시는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총회가 시작된다는 것은 유교 국가 조선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753년 2월 영조는 문씨를 후궁으로 책봉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조정은 술렁이었습니다. 승지 윤광희는 어세를 찍기를 거부했습니다. 빈전에서 시작된 총회는 예법에 어긋납니다. 그러나 영조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문씨는 후궁이 되었고 이듬해 화룡옹주가 태어났습니다. 1754년 5월에는 화길옹주가 또 태어났습니다. 연이은 출산은 문씨의 총애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1771년 문씨는 종이품 수기로 승격했습니다. 궁궐에서 그녀의 위세는 정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총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궁궐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을 더욱 깊게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씨의 오빠 문성국입니다. 1753년 이후 창덕궁 동궁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별감들이 사도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그 정보는 문성국에게 전해졌습니다. 문성국은 다시 영조에게 보고했습니다. 세자가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모든 것이 아버지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한중록은 이 시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궁의 말과 행동이 밖으로 새어나갔고 그 끝에는 늘 문성국이 있었다고. 아들을 감시당하는 세자와 아들을 의심하는 왕. 그 사이에서 문씨와 문성국 남매는 권력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1762년 여름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었고 세자는 8일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세손 이산의 나이 11살이었습니다. 훗날 정조가 되는 그 소녀는 그날의 광경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이는 순간을, 그리고 그 뒤에서 침묵하고 있던 사람들의 얼굴을. 야사는 더 끔찍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숙의 문씨가 뒤주 앞에서 사도세자에게 침을 뱉었다는 전승입니다. 또 다른 야사는 그녀가 사내 아이를 들여와 왕자로 속이려 했다가 이종성에게 발각되었다고 전합니다.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어린 세손의 마음속에 문씨라는 이름이 깊이 새겨졌다는 것. 복수는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775년 24살이 된 세손 이사는 대리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영조는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권력의 무게 중심은 조금씩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세손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복수는 서두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해야 했고 정당해야 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 이름을 불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그리고 다음 해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1776년 3월 10일 새벽 영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82년의 긴 생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25살 정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새 왕이 어떤 정치를 펼칠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조의 첫 번째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숙의 문씨였습니다. 즉위한 지 20일 만인 3월 30일 정조는 첫 번째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정조는 문씨를 바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자의를 삭탈하고 궁궐밖 사저로 내쫓는 명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문성국을 노비로 강등시켰고 문씨의 어머니를 제주 관노비로 처분했습니다. 신속했지만 신중한 조치였습니다. 정조에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화룡옹주와 화길옹주, 문씨가 낳은 두 딸 때문이었습니다. 정조는 교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강보에 쌓여있던 때에 어미의 죄를 알 리 없다. 왕이기 이전에 그는 인간이었고 정치가였습니다. 무고한 피는 흘리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둘째는 왕권 안정이었습니다. 즉위 직후 너무 과격한 조치는 조정을 흔들 수 있었습니다. 단계를 밟아가며 명분을 쌓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조정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노론 대신들은 정조의 결단을 환영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에 연루된 세력을 정리하는 것, 이것은 새 왕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신하들은 조용히 의문을 품었습니다. 왕의 복수치고는 너무 온건한 것 아닌가? 정조는 그들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었습니다. 1776년 5월 13일 정조는 두 번째 교지를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씨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는 내용이었습니다. 동궁을 이간질하여 부자관계를 망쳤고 창경궁 낙선당 화재에 연루되었으며 궁중을 문란하게 했다. 정조는 문씨를 더 이상 숙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문녀라고 불렀습니다. 신분을 박탈한 것입니다. 5월 14일 문씨는 완전히 도성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사저에서의 유폐 생활뿐이었습니다. 조정은 또다시 술렁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문씨의 죄가 이토록 크다면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옹주들의 자삭도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조는 침묵했습니다. 옹주들을 지키겠다는 원칙은 여전히 확고했습니다. 그러나 문씨에 대한 처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정과 민심, 왕권과 정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정조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정조가 신하들과 나눈 대화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과인이 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 밤낮으로 고민하지 않은 날이 없다. 왕의 복수였지만 그것은 동시에 정치였습니다. 너무 약하면 왕권이 흔들리고 너무 강하면 인륜을 잃게 됩니다. 정조는 그 경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압력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5월 이후 연일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문씨의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약을 내리소서. 심지어 일부는 옹주들의 처벌까지 거론했습니다. 정조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옹주는 죄가 없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논하지 말라. 하지만 문씨에 대해서는 왕은 다음 수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6월이 지나고 7월이 왔습니다. 조정에서는 문씨의 최종 처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1776년 5월 한양에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궁 밖으로 쫓겨난 문씨의 운명이 곧 결정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연일 상소를 올렸습니다. 영의정 홍인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문씨의 죄는 하늘을 찌릅니다. 마땅히 극형에 처하소서. 좌의정 서명선도 거들었습니다. 동궁을 이간질한 죄만으로도 용서할 수 없사옵니다. 정조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신하들은 문씨의 죄를 말하고 있었지만 정조의 머릿속에는 이모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1762년 여름 뒤주 앞에 선 어린 새손. 할아버지 영조가 소리쳤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세자는 이제 아들이 아니다. 한중록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씨와 그 오빠 문성국은
사도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영조에게 보고해왔다고. 동궁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영조의 귀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정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문씨의 죄목을 정리하라.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승지들이 붓을 들었습니다. 5월 13일 교지가 반포되었습니다. 문씨는 동궁과 선왕 사이를 이간질하여 부자의 정을 끊어놓았다. 거리에 모인 백성들이 교지를 듣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 여자 때문에 세자 저하께서 그리 되신 거 아니겠소? 옆에 서 있던 부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왕실에도 그런 일이 있었구먼. 교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창경궁 낙선당 화재에 연루되었으며 궁중을 문란하게 하였다. 마지막 문장이 낭독되었습니다. 이제 문씨는 더 이상 수기가 아니다. 문열아 칭할 것이며 도성 밖으로 완전히 축출한다. 그날 문씨는 마지막으로 궁궐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넘게 누렸던 총애와 권세,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실록은 그날의 심정을 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정조의 칼날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조정에서는 더 큰 논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대사원 이복원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문씨의 죄가 이토록 명백하다면 그 자식들도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화령옹주와 화길옹주를 거론한 것입니다. 순간 전각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신하들은 정조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정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옹주들은 어미의 죄를 알 수 없었던 시절에 태어났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실의 혈육이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논하지 말라. 홍인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전하, 문씨 본인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정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여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1776년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때가 되면 결정할 것이다. 왕의 대답은 짧았지만 신하들은 그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문씨의 최후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6월이 지나고 7월이 왔습니다. 문씨는 사저에 유폐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빠 문성국은 이미 노비로 강등되어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고 어머니는 제주도로 보내졌습니다. 그녀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때 그토록 많던 사람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권력이 사라지자 사람도 사라지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문씨는 혼자 앉아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1751년 빈전에서 시작된 인연, 영조의 총애, 두 딸의 탄생, 그리고 오빠와 함께 쌓아올린 권세.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세자의 죽음, 어린 세손의 눈빛, 그리고 지금 이 순간. 8월이 되자 궁궐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가 들고 온 것은 하얀 비단 보자기였습니다. 문씨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모년 뒤주 앞에 섰던 소년이 이제 왕이 되어 최종 판결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1776년 8월 10일 한양. 새벽부터 궁궐은 긴장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정조가 대신들을 불러 모았기 때문입니다. 영의정 홍인환, 좌의정 서명선, 우의정 김상철이 차례로 입궐했습니다. 전각 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정조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문씨의 죄를 다시 한번 묻고자 한다. 홍인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문씨는 선왕과 동궁 사이를 갈라놓았고 궁중을 문란하게 했사옵니다. 서명선이 이어 말했습니다. 문성국과 함께 동궁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보고했다는 것이 한중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조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름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과인이 11살 때 본 것들이 있다. 왕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뒤주에 가두시던 그날 궁궐 안팎의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잊은 적이 없다. 신하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문씨와 문성국, 그들은 그 비극의 한가운데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문 씨에게 사약을 내리고자 한다. 경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홍인환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마땅한 처분이옵니다, 전하. 다른 대신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며 동의했습니다. 그 순간 정조는 이모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1762년 여름 창덕궁 뒤주 앞 아버지 사도세자가 마지막 숨을 거두던 순간에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바마마. 어린 새손이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뒤주를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영조는 돌아서 있었고 신하들은 침묵했습니다. 정조는 눈을 감았습니다. 1762년부터 1776년까지 14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수는 서두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어야 했고 정당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갖춰졌습니다. 사약을 내려라. 왕의 명이 떨어지자 내관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후 문씨가 유폐되어 있던 사저. 백발의 내관이 하얀 비단 보자기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문씨는 마루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마, 이것이 전하의 명이옵니다. 내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궁궐에서 문씨를 모셨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씨는 천천히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사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문성국은 어디 있는가? 그녀가 물었습니다. 노비로 강등되어 멀리 보내졌다고 들었사옵니다. 어머니는 제주도 관노비로 보내졌사옵니다. 문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때 종이품 숙이었던 자신, 영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후궁. 이제 남은 것은 사약 한 사발뿐이었습니다. 영조 대왕께서는 나를 사랑하셨다.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손자는 나를 용서하지 않는구나. 내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문씨는 사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1751년 빈전에서 시작된 2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영조의 눈길, 후궁으로 책봉되던 날, 두 딸을 낳던 순간, 오빠와 함께 궁궐을 쥐고 흔들던 시절, 그리고 뒤주 앞에 섰던 사도세자의 모습. 내가 죄를 지었는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조는 그렇다고 판결했고 조정 대신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죄인으로 기록할 것이었습니다. 문씨는 사발을 입에 댔습니다. 스디슨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1776년 8월 10일 오후 숙의 문씨는 사망했습니다. 그날 저녁 궁궐. 정조는 홀로 창덕궁 대조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물러갔고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문씨를 처단했습니다. 문성국을 노비로 만들었습니다. 이모년 아버지의 죽음에 연루된 사람들을 응징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뒤주 속에서 죽어간 사도세자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정조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바마마, 이제 편히 쉬소서. 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또 다른 상처를 남겼습니다. 한편 문씨의 딸들 화령옹주와 화길옹주는 궁궐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강보에 쌓여 있을 때 어미의 죄를 알 리 없다. 옹주들은 보호받았고 그들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복수 속에서도 지켜낸 인륜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씨의 죽음은 하나의 매듭이었지만 정조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1776년 8월 11일 문씨가 사망한 다음 날 조정에서는 후속 조치가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대사원 이복원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문성국의 가산을 몰수하고 일가를 엄히 다스려야 하옵니다. 정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성국의 재산은 모두 국고로 환수하라. 그의 집안 사람들도 관직에 나갈 수 없도록 하라. 명이 떨어지자 관리들이 움직였습니다. 문성국의 집은 비어갔고
쌓아 올렸던 부는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한때 궁궐의 정보를 손에 쥐고 흔들던 남자의 말로였습니다. 그는 노비 신분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평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칼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8월 28일 정조는 또 다른 명을 내렸습니다. 영조 대왕의 계비 정순왕 후의 양모, 그녀를 서인으로 강등한다. 전각안이 술렁이었습니다. 정순왕 후의 양모는 영조의 딸이었고 왕실의 어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까지 처벌한다는 것은 조정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홍인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하, 양모 마마께서 무슨 잘못을 저지르셨습니까? 정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녀 역시 이모년 일에 연루되어 있다. 아버지의 죽음을 방관했고 오히려 편을 들었다. 실록은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모가 사도세자의 죽음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정조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왕실의 어른이라 해도 죄를 면할 수는 없다. 서명선이 나섰습니다. 전하의 결단이 옳사옵니다. 하오나 정순왕 후 마마의 심기가 불편하실 것입니다. 정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순왕 후는 영조의 계비이자 현재 대비였습니다. 그녀는 노론의 핵심 인물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궁중에서 여전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비 마마께는 과인이 직접 말씀드릴 것이다. 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조는 대비전을 찾았습니다. 정순왕 후가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대왕 대비 마마, 문안드립니다. 왕께서 양모를 서인으로 만드셨다지요. 정순왕 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조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모년의 일을 바로잡기 위함이옵니다. 이모년이라.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말이오? 정순왕 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선왕께서 내리신 결정이었소. 그것을 뒤집으려 한다는 것이오? 정조는 고개를 들어 대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대왕 대비 마마, 과인은 할아버지를 존경합니다. 하오나 아버지 또한 과인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겠다는 것이오? 복수가 아니라 바로잡는 것이옵니다. 둘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정순왕 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왕의 뜻이 그러하다면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기억하시오, 왕.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권력은 언제나 돌고 도는 법이요. 정조는 대답하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순왕 후와의 갈등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지금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한편 화령옹주와 화길옹주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어머니 문씨가 사사된 뒤 두 옹주는 궁궐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화령옹주는 1753년에 태어났으니 이때 24살이었습니다. 화길옹주는 1754년생으로 23살이었습니다. 둘 다 이미 혼인을 한 상태였습니다. 정조는 약속대로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옹주들의 남편과 자녀들 역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화령옹주가 궁궐의 문안을 드리러 왔습니다. 정조는 그녀를 조용히 맞이했습니다. 옹주는 편히 지내고 계신가? 화령옹주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옹주에게는 죄가 없소. 그것을 잊지 마시오. 정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화령옹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전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죄를 알고 있었지만 자신을 지켜준 왕의 은혜도 알고 있었습니다. 복수 속에서도 지켜진 인륜이었습니다. 9월이 되자 조정은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문씨 사건은 일단락되었고 정조의 왕권도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조 자신은 여전히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홀로 사도세자의 사당 경모궁을 찾았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진 어두운 사당 안. 정조는 아버지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바마마, 소자가 원수를 갚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씨를 처단했고
문성국을 벌했습니다. 아바마마를 괴롭혔던 자들을 모두 응징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바마마, 왜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은 것입니까? 정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바마마는 돌아오지 않으십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1776년 가을, 문씨 사건이 마무리된 지 2달이 흘렀습니다. 정조는 이제 왕으로서 본격적인 개혁 정치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규장각을 설립하여 인재를 모았고 장용령을 만들어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수원 화성을 건설하며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옮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정조는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이모년 그날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역사는 정조의 문씨 처단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씨가 동궁을 이간질하고 궁중을 문란하게 했다는 죄목은 명확했으며 정조의 처분은 정당했다고 신하들 대부분도 왕의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후대 역사가들의 평가는 조금 달랐습니다. 일부는 정조의 복수가 너무 빨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즉위한 지 고작 5개월 만에 할아버지의 후궁을 사사한 것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정조의 균형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문씨는 처단했지만 옹주들은 보호했고 복수 속에서도 인륜을 지켰다는 점에서입니다. 어느 쪽이 옳았을까요? 아마도 둘 다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정조는 왕이었지만 동시에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상처는 평생 그를 따라다녔고 그 상처가 그의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문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녀를 단순히 악녀로만 볼 수 있을까요? 빈전에서 시작된 사랑, 2딸을 낳은 어머니, 그리고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한 한 여인. 역사는 그녀를 죄인으로 기록했지만 그녀 역시 시대의 희생양이었을지 모릅니다. 궁궐이라는 좁은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빠 문성국과 손을 잡고 정부를 팔았던 것도 어쩌면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녀의 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 인물들을 선과 악으로만 나누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화령옹주는 1770년대 이후에도 오래 살았습니다. 정조가 1800년에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녀는 살아남았고 순조 시대까지 생존했습니다. 어머니의 죄를 짊어지고 살아야 했던 한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보호 덕분에 그녀는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조가 남긴 또 다른 유산이었습니다. 복수는 했지만 무고한 이들까지 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궁궐을 쥐고 흔들던 문씨와 문성국 남매도 결국 몰락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교만했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둘째, 복수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조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 원수를 갚았지만 그것으로 아버지가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복수 이후 남은 것은 만족이 아니라 공허함이었습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는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조가 만약 문씨를 처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의 원한은 풀리지 않았을 것이고 왕권도 제대로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옳은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복수 속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조는 문씨를 처단했지만 옹주들은 보호했습니다. 분노가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조는 성군이었지만 완벽하지 않았고 문씨는 죄인이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흑과 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회색 지대가 존재합니다. 250년 전 조선 궁궐에서 벌어진 이 복수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아픔을 다루어야 하는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의와 복수 사이의 경계는 어디인지. 이 질문들은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1776년 여름, 정조가 내린 결정은 한 여인의 생을 끝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24년 재위 기간 동안 조선은 문예 부흥을 이루었고 개혁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복수에서 시작된 왕권은 결국 백성을 위한 정치로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정조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한국 역사관을 계속 만들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한 가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